상상력의 천국, 창의력의 산실이라 불리는 MIT 미디어 랩. IT 기술을 미디어, 예술, 의료 등 전 산업에 녹여내는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 MIT 미디어 랩은 인간의 생각하는 기술이라는 구호 아래 획기적이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MIT 미디어 랩의 등장 이후 이를 벤치마킹한 미래 학교들이 세계 곳곳에 생겨나고 있다. 단순히 선진화된 교육이 아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의 변화, 또 교육의 변화는 이렇게 시대적인 요구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을 양성하는 학교 또한 변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선 학교의 그 전체적인 문화 자체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전통적인 그런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학생이 무엇을 원하는지 또 어떻게 학습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지 다 같이 교사만이 아니라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진국을 따라가는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도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의 변화는 더욱 절실하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계적인 흐름을 타고 변화된 위치에 맞는 창의적인 교육, 융합적인 연구를 해야 하는 이유이다. 그렇다면 창의 교육의 주체인 학생들은 어떤 변화를 가져야 할까?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라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떤 변화를 이끌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그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자 하는 그런 태도가, 적극적인 태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은 변화를 위한 교육의 시작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미래 교육을 위해 다 함께 고민하고 옳은 방향을 찾아야 할 때인 것이다. 지식 창조의 공간인 학교, 그리고 변화가 필요한 우리 교육을 위해 세계의 미래 교육을 살펴보고 창의 교육의 지향점에 대해 들어본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미래교육 지식창조의 공간 디자인하기라는 이제 제목으로 강연을 맡게 된 창의 IT 융합공학과의 소유정입니다. 네, 본 강의의 목표는 현재 이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미래학교 또는 미래교육에 관련된 주요 관점들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이슈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할게요. 50년 후에 학교가 존재할까요? 미래의 학교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사실 학교라는 공간은 이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느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이 안 됐을 수도 있고요. 몇십 년 전에 학교를 졸업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 모습이 많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미래 학교 또는 미래 교육이 어떠할 것이다 라고 많이 예측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 학교는 이제 덴마크의 미래 학교입니다. 컬리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이제 대학교 수준은 아니고요. 한 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디어의 이제 특성화된 학교라고 합니다. 덴마크에서 이제 미래 학교 정책을 실시하면서 처음으로 건립한 그런 미래 학교라고 하는데요. 이게 우리가 평소 보던 그런 학교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른 걸 볼 수가 있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굉장히 오픈된 공간, 그리고 학생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누워있는 학생도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학교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 학교 또한 School of the Future, SOF 라는 이름으로 건립된 학교입니다. 이 학교의 배경을 보면은 흑인 학생들 위주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학교의 수준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필라델피아의 학습의 의욕을 점점점 잃어가는 이러한 흑인 학생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라는 이제 취지하에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만든 퓨처 스쿨입니다.
또 다른 학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학교는 싱가포르에 있는 이제 미래 학교입니다. School of Science and Technology인데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 학교에서 연구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보시다시피 뭐 학생들이 굉장히 협력적으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통의 교실의 모습과는 상당히 다르죠. 우리 이제 뭐 창의 공간의 모습과도 비슷한데요.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에서 서포트를 합니다. 애플에서 이제 퓨처스쿨을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만들고 있는데요. 그런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전부 다 이제 맥북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3가지 그림을 보여드렸는데요. 이 공간들을 보니까 어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오픈된 공간이 많죠. 그리고 학생들이 좀 행복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교육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면요. 미래 교육 또는 미래 학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건물에 대한 얘기가 꼭 나와요. 건물은 이렇게 한번 지어보자 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요. 공학적 기기, 테크놀로지 이렇게 한번 써보자 라는 얘기도 참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 교육 또는 미래 학교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팬시한 건물, 공학적인 기기 다 좋죠. 그거는 그렇지만 그 이상의 조건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왜 미래 학교 또 미래 교육에 대한 담화가 중요한가? 왜 이런 논의가 중요한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막다뜨린 그런 미래의 사회는 배운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학교라는 게 무엇인지에 관한 본질적 질문을 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그 정의가 바뀌는 거죠. 학교의 모습이 바뀌는 거고요. 또 학교, 학생, 교사, 가르치는 사람의 역할도 재정의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을 제가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교육을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미래의 학교는 이렇게 어떻게 구상을 할 것인가 하면은 제가 볼 때는 2가지의 담화의 형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미래를 구상을 하면서 굉장히 현실에 근간을 하고 있는 거죠. 현재 학교의 모습.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고자 하는 그 폭이 굉장히 좁아요. 굉장히 표면적이고 그러한 변화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 학교의 모습도 상당히 지금과는 유사한 형태를 지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다른 담화의 형태는 무엇이냐, 또 다른 관점은 무엇이냐, 굉장히 유토피안적인 사고이죠. 학교의 모습을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리는 거예요. 지금과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학교의 모습이 생길 거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유형의 교사, 학생들이 생길 거다라는 유토피안적인 사고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극단적인 관점을 가지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사고죠. 그러면 요즘에 왜 많은 사람들이 교육에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요즘 창의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융합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융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요? 결국은 이것은 이제 시대적인 요구인 겁니다. 왜 지금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할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역사적인 관점을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의 모습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역사적인 유산이에요. 예. 3가지 교육의 이제 패러다임이 있어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1세대 교육의 모습은 도제식 교육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제식 교육.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교육의 책임의 주체가 누구냐, 부모죠. 가정에 있는 부모고요. 자식을 잘 키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장인을 찾아가서 굉장히 실용적인 기술을 배우면 되는 그런 교육이 도제식 교육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그러한 교육만으로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2세대 교육에서는 보편적 그리고 의무적인 교육이 필요하게 된 겁니다. 교육 책임의 주체가 한 가정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효율성이 강조가 되고 대량 생산 그리고 굉장히 정형화된 학문적 지식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부터 커리큘럼이라는 게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커리큘럼. 그래서 이만큼 이 사람이 언젠가는 쓰겠지라는 지식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의 교육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래서 요즘 평생학습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라이프롱 러닝. 학습은 평생 간다. 이런 말이에요. 이제 학습의 형태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체가 돼서 학습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예요. 그리고 내가 단순히 학문적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지식의 변화가 상당히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earning how to learn, 어떻게 배우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그리고 또 교육의 형태를 보면요. 페다고지 형태를 보면은 단순히 교사가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입식으로 가르치지 않죠. 굉장히 상호작용적으로 인터랙션 위주로 교육의 형태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번 한국 교육의 현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 뭐 뉴스를 보면은 이런 말 많이 듣죠. 이제 이 말은 이제 길 가는 사람한테 물어도 다 아는 그런 말이 됐어요. 뭐 창조경제, 장애교육, 융합교육, 뭐 융합연구, 그다음에 뭐 스마트 교육, 뭐 요즘 교육부에서 미는 거 이제 스마트 교육 정책이죠. 이런 말들을 우리가 아주 많이 듣습니다. 거의 매일 뭐 뉴스를 보면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그냥 흘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아주 인식론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한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예를 들면 창조경제, 또 창의교육, 융합연구가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면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가 맞닥뜨린 그 문제점은 무엇이냐는 거죠. 예, 왜 우리가 창조경제가 필요하고 왜 융합연구가 필요할까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육의 현실을 제가 이제 몇 가지 통계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그 뭐 초중고까지 이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세계적으로 볼 때 어떻냐, 여러분들? 좋을까요, 나쁠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그 위치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전 세계적으로 나라의 그 학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피사라는 그 시험과 팀스라는 시험인데 약간 형태가 다르긴 한데 예를 들면 피사 같은 경우는 이제 15세 학생을 대상으로 전 국가는 아니고요. OECD 국가와 뭐 비회원국까지 해서 한 50에서 60개국 정도가 이제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OECD 아마 이제 한 달 전인가 발표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나온 이제 그 랭킹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1위는 이제 수학의 1위는 이제 상하이 중국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상하이 중국, 홍콩 중국, 이제 마카오 중국으로 나눠서 이제 들어가고 있거든요. 보면은 이제 수학에서 1위는 중국이고요. 읽기도 중국이고 뭐 과학도 중국이네요. 중국이 상위권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을 볼까요? 한국의 랭킹이 어때요? 수학이 5위, 읽기가 5위, 과학이 뭐 조금 못해서 7위인데요. 사실 뭐 60개국 정도가 참여하기 때문에 5위, 7위면 상당히 잘한 거죠. 한국의 교육은 나쁘지가 않아요. 초중고 이렇게 국제적 학력평가의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나쁘지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패턴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상위에 랭크된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이 동아시아권에 있는 이제 나라들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닌 거죠. 이제 대학으로 오면 이제 그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죠. 예, 우리도 이제 대학에 있지만 뭐 대학의 평가하는 기준은 이제 크게 뭐 QS 랭킹과 이제 타임즈에서 하는 랭킹 두 가지가 있는데요. QS 랭킹 같은 경우 이제 MIT가 넘버 1으로 나와 있고요. 이제 타임즈 랭킹 같은 경우는 이제 칼텍이 나와 있죠. 미국과 영국 대학이 대부분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제 QS 랭킹이나 뭐 타임스 랭킹을 또 맹신할 수는 없어요. 이 두 조사 기관이 전부 다 이제 영국에 기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영국 대학의 랭킹이 너무 이제 상위 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요. 평가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아시아권 나라가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역사가 깊어야 되거든요. 역사가 깊어야지 그만큼 아웃풋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국제화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의 아시아권 대학들이 국제화에서는 낮은 점수를 받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특이한 형상은 아니다 그래도 앞서 말한 랭킹을 비교해 보면은 좀 의문이 들죠. 왜 한국뿐만 아니라 많은 아시아권 나라들이 국제학력평가에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우수한 성적을 내지만 대학 교육에서는 왜 그렇지 못한가?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단순히 뭐 숫자나 랭킹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 숨겨진 우리나라 교육의 현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현실을 제가 이제 패러독스나 패러다임의 현상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학생의 경우 이제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잘한다 그리고 좋아한다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학생을 살펴보면요. 수학은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학력평가의 또 다른 유형인데요. 팀스에서 이제 2011년에 나온 이제 점수입니다. 수학 점수가 상당히 높죠. 그런데 100%의 학생들 중 단 3%만이 수학에 자신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100%의 학생들 중 14%의 학생만이 수학이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학생들이 수학은 잘하지만 수학에 자신감도 없고 또 수학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잘한다와 좋아한다 사이에 불일치성이 발견되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이나 영국을 한번 볼까요? 대학 랭킹 순위가 굉장히 높았던 미국 학생들은 이제 509점이에요. 수학 점수가. 우리나라보다 거의 100점 이하입니다. 하지만 24% 거의 4분의 1의 학생이 수학에 자신감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50% 과반수가 수학이 가치 있는 학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비슷한 유형이 영국에서도 발견이 됩니다. 이 학생들은 수학은 못하지만 굉장히 수학이 가치 있는 학문이고 나 수학에 자신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냐? 제가 이제 교육 패러다임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패러다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각 나라마다 그 나라를 굉장히 지배하고 통제하는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이 있어요. 첫 번째 패러다임은 Employee Oriented 패러다임이에요. 예. 이거를 저는 이제 고용될 사람을 생산하는 교육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반대로 또 어떤 패러다임이 있느냐? Entrepreneur Oriented, 고용할 사람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교육 패러다임이 상당히 다른 거를 볼 수 있어요. 고용될 사람을 생산한다. 그러면은 이제 효율성이 증가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지식을 단기간에 대량적으로 생산하는 게 그런 게 목표죠. 그래서 교육 과정 동안 굉장히 정형화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반면에 고용할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다. 그럴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과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탤런트, 창의성, 다양성들을 상당히 강조하는 그러한 교육의 형태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교육이 어떤 패러다임이 주가 됐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교육의 패러독스적인 현상이 이제 미국 교육에서 발견이 됩니다. 앞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미국 교육은 학력평가, 국제학력평가에서 순위는 한 번도 높은 적이 없어요. 예, 20위권 안으로 들어온 적도 없고요. 항상 낮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낮았기 때문에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육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창의성을 강조를 했기 때문에 그러한 인재들이 양성이 됐고 그러한 인재들이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기업을 만들 수가 있었다라는 그런 역설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반대로 우리나라 및 많은 동아시아권 나라들은 어떻게 했냐? 고용 추구적인 이제 패러다임이 주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식 전달 위주로 교육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오히려 창의성이 억눌려지는 그런 현상이 발견됐습니다. 역설적인 현상이 발견되는 나라가 이제 또 하나 있는데요. 그 나라가 이제 핀란드예요. 핀란드가 상당히 교육에 대해서는 정말 이제 그 선진국이다.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의 교육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떠나요. 하지만 핀란드 교육의 힘이 무엇인가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다큐멘터리 프로그램도 몇 개가 있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볼 때 가장 핀란드 교육의 핵심은 이제 교사예요. 예를 들면은 핀란드에서는 교사가 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교사가 되는 게 어렵긴 하지만요. 핀란드는 그것보다 더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핀란드에 있는 어떤 이제 그 교사가 얘기하기를 교사의 위치가 변호사가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것만의 위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핀란드에 있는 모든 교사들은 최소한 이제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좋은 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또 핀란드가 좋은 교육을 지금까지 이제 만들어 올 수 있었던 거죠. 그래도 역설적인 현상은 뭐냐면은 핀란드는 시험이 없어요, 학교에서. 시험은 거의 뭐 고등학교 끝날 때쯤, 그때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서구권 나라 중에서 꾸준하게 상위권을 유지하는 나라는 핀란드인 거죠.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말한 그 국제적인 뭐 학력 평가와 이제 혁신적 기업과의 관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앞서서 제가 이제 국가의 학력 평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자오 교수의 말을 따르면요, 국가의 학력 평가 수준과 어떤 혁신적인 기업과 정신과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낮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뭐 그 학력이 높다고 굉장히 그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기업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상관관계는 상당히 낮대요. 실제로 이제 그 뭐 기업 교육 하시는 분은 이제 아시겠지만 GEM 리포트가 있어요. 이제 해마다 발견되는 이제 글로벌 엔터프레너십 모니터 이제 리포트가 있는데요. 여기를 이제 이 리포트를 살펴보면 한국은 한 번도 높은 순위를 기록한 적이 없어요. 팀스나 피사 같은 그런 국제평가에서는 굉장히 상위권을 유지를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아니면 기업가 정신은 이제 한 번도 상위권을 기록하지 못한 거죠. 반면 미국 경제는 굉장히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그런 기업가 정신을 강조했고 그 기반으로 지금까지 혁신을 이루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혁신과 창조 마인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 현상이죠. 우리나라 기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이제 그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성공적이었던 것은 이제 패스트 팔로우 정책이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이제 앞에 따라갈 모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보고 정확하지만 빠르게 따라가면 됐었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고요. 반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화해야 갈 것인가, 거기서 이제 퍼스트 무버 정책이 나오죠. 이제는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느 순간 앞에 서버렸으니까 더 이상 따라갈 모델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찾아내야 되고 우리가 혁신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어느새 와버린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교육의 패러다임과 이 정책을 이제 연결시켜 보면요, 패스트 팔로우 정책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고용될 사람을 생산하는 교육으로 충분했어요. 예, 그런 사람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고 한번 따라가 봐라,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퍼스트 무버 정책으로 갈 때는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엔터프레니어 오리엔티드, 고용할 사람을 기르는 교육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으면은 퍼스트 무버 정책은 성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퍼스트 무버 정책 우리나라가 추구를 한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제가 볼 때는 문제를 찾아내는 능력이 중요해요. 예,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은 잘해요. 그런데 이게 정말 뭐를 위한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솔루션에만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뭐를 위한 문제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 뭐 융합 교육, 융합 연구가 많이 이제 그 화제가 되는 이유도 결국에는 공학과 인문학, 그 다음에 사회과학을 융합해서 중요한 문제 영역과 문제 영역을 찾아내겠다라는 거죠. 사회과학이나 인문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그런 현상을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 영역은 정말 중요한 영역이다, 이런 걸 잘 찾아내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 영역을 찾아내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메커니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창의성과 융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뭐 창의 IT 융합과를 이제 정의하는 우리의 이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창의성은 무엇이냐? 또 융합은 무엇이냐? 참 이제 대답하기 힘든 질문 중에 하나예요. 예를 들면 이제 브라운 교수가 얘기를 하기를 창의성이라는 거는 new ways to solve old problem이라 그래요. 기존에 있던 문제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가는 거는로 창의성은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창의를 우리가 뭐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창의는 개인의 인텔리전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관관계는 굉장히 낮습니다. 뭐 심리학자들이 지금까지 얘기를 해왔고요. 창의적인 사람이 뭐 지능이 높다? 이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창의성은 굉장히 다양한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측정하기는 더더욱 어렵습니다. 이제 이거에만 평생을 이제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옛날 문헌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이 문리 교수라는 분이 창의에는 4가지 측면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Creative person, creative product, creative process, and creative environment. 창의적인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창의적인 결과물, 창의적인 과정, 창의적인 환경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는 창의적인 사람 또는 창의적인 결과물에 많은 포커스가 있었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창의적인가? 이 결과물이 정말 창의적인가? 이거에 포커스가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창의적인 과정이에요. 어떤 문제를 풀어감에 있어서 이 사람이 정말 창의적인 과정을 통해서 풀어가는가? 그 다음에 창의적인 환경 또한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정말 창의적인 환경에 있는가? 예, 여기서 이제 환경이라는 거는 물리적 환경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무형적인 그러한 상황, 그러한 문화 또한 창의적 환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이 창의적이라고 생각하나요? 제가 이제 여러 학자들의 주장을 한번 모아봤어요. 창의적 사람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가정이라 그러죠. 예, 어떠한 가정에서 이 사람이 태어났고 부모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요, 아이들이 가정에 머무는 시간은 뭐 일정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가정을 벗어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넘어섰을 때에 이 아이들이 만나는 동료들, 또래들, 그 다음에 어떠한 사회적 환경에 이 아이가 속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창의적인 사람은 약간 아동기적의 감정과 행동을 유지를 한대요. 어렸을 때 좋아했던 거 있죠. 어렸을 때 좋아했던 뭐 장난감, 내가 굉장히 좋아했던 어떤 뭐 물체나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그 호기심을 굉장히 장기간 끌고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유치한 행동일 수도 있는데 어른이 돼서도 그런 행동을 하더라는 겁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보면요, 예를 들면 IT 분야를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들이 창의적인 그런 기업을 만들까요? 존 셀리 브라운 교수가 얘기를 하기로는 이제 아마존의 창업자 또는 이제 많은 이제 IT 기술 분야에서 좀 선도적인, 굉장히 혁신적인 기술을 이제로 창업을 했던 사람들을 봤더니 정형적인 교육이 있죠. 굉장히 이제 틀에 박힌 교육만을 받아왔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대요. 그 사람의 그 히스토리를 봤을 때 언젠가는 굉장히 혁신적인 교육을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hardship, 굉장히 힘든 환경을 겪어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예. 힘든 환경 자체라기보다는요, 이런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길러진 적응성과 유연성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든 기반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융합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예. 융합도 뭐 다양한 측면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처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융합적인 사고입니다. 앞에 제가 말했던 창의성과 맞닿아 있는 주제예요. 어떤 개인이 창의적인가, 창의적이지 않는가, 이거를 결정짓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람이 정말 융합적인 사고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 짓기로는 이제 다각적, 융합적 나선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Divergence and Convergence Spiral입니다. Divergent Thinking, 굉장히 다각적인 상호를 함과 동시에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다각적인 사고를 한다는 거는 아주 유니크한 아이디어를 가능한 많이 생성할 수 있는 거죠. 막 이렇게 굉장히 뭐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생성을 해요.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죠. 예,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거를 컨버전스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중 최상의 선택, 가장 가능한 시나리오는 이거야 라고 선택을 하는 거죠. 창의적인 사람은 이런 사고의 트레이닝이 굉장히 잘 된 사람이에요. 이 스파이럴이 굉장히 잘 움직이는 사람이 창의적인 사람인 거죠. 융합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를 해보면 이제 학문의 융합이 있을 거예요.
이제 헨리 젠킨스의 Convergence Culture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뭐 학문이라기보다는 미디어에 관한 얘기예요. 융합적인 변화가 가장 빠르게 일어났던 분야가 어디냐면은 그 미디어예요. Convergence 미디어. 예. 미디어가 지금 한 10년간 변한 걸 보면은 상당합니다. 이제 미디어 분야를 보면은요, 굉장히 참여적인 문화로 바뀌었죠. 우리가 막 뉴스 막 제보하고 사람들이 올리는 게 기사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를 생산하는 사람과 소비자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죠. 프로스머라 그러는데요. 생산자와 누가 생산을 하고 누가 소비를 하는지 그 경계가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뭐 이러한 융합의 형태가 미디어 분야에서 일어났던 융합의 형태가 다른 분야로도 이제 옮겨갈 수 있고요. 학문의 융합에 대해서 이제 융합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은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것 같아요. within 형태가 있고 또 across 형태가 있어요. 이제 within 형태라는 거는 굉장히 약간의 소극적인 형태의 융합이죠. 굉장히 내가 하는 학문, 내가 하는 연구에서 그리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약간의 유사한 패밀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범주 바운더리 안에서 일어나는 융합입니다. 어크로스라는 거는 굉장히 좀 혁신적인 거죠. 굉장히 레디컬한 형태의 융합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범주의 학문과 내가 융합을 한번 시도를 해보는 거죠. 뭐 어떤 형태의 융합이든지 제가 볼 때는 다 융합인 것 같아요. 꼭 어크로스 형태의 융합을 해야지만 융합이라는 건 아니고요. 또한 융합이라는 거는 마인드를 공유하는 거예요. 예, 마인드를 오픈하고 내가 이렇게 해왔던 연구에 대한 마인드를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마인드의 공유가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이제 논의했던 것을 바탕으로 창의적인 교육, 그리고 융합적인 교육에 대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처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식 창조의 공간입니다. 지식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공간이라는 건 여기서 물리적인 공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굉장히 추상적이고 그런 공간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지식 창조의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저는 이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인 실패, 두 번째는 놀이와 상상력,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다양성과 커뮤니티입니다. 네, 여기 이제 그 사진은요, MIT 미디어 랩이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창의적인 연구, 융합적인 연구를 하면은 다 이제 딱 떠오르는 조직이 어디냐? 이러면 이제 MIT 미디어 랩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왜 이 미디어 랩이 이렇게 막 화제가 되고 왜 성공적인가? 왜 이런 공간을 우리는 만들기 힘든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봤습니다. 미디어 랩이 사실은 이제 건축대학의 프로그램이었는 거 아셨어요, 여러분들? 이제 거슬러 보면은 이렇게 그 건축대학의 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공대가 아니었어요. 예, 공대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라 건축대학의 프로그램으로 처음에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건축이라는 거는 상당히 인간의 삶과 굉장히 맞닿아 있는 학문이거든요. 예, 그리고 굉장히 창의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요. 예, 두 번째 얘기는 의도적으로 예술 영역과의 융합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예술을 전공하는 그러한 교수들도 일부러 뽑았고요. 그러한 학생들도 일부러 뽑았고요. 예, 그런 예술적인 창의적인 사고가 그 공간에 흐르도록 의도적으로 융합을 시도했다라는 거예요. 또 흥미롭게 봤던 거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랩을 유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라이프롱 킨더가든인가 그런 리서치 그룹이 하나 있어요. 예, 근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창의적인 사람은 어떻다고요? 유아기적인 감정을 유지를 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랩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덧붙여서 이제 네 가지 성공 요소를 diversity, community, churn and playfulness and risk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걸 제가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우리가 그 창조적인 공간을 만들어 갈 것인가? 제가 첫 번째 강조하고 싶은 거는 생산적인 실패를 허용하는 겁니다. 그 공간이 생산적인 실패를 허용할 수 있어야만 지식 창조, 굉장히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번째 제가 볼 때 중요한 조건은 논리와 상상력이에요. 제가 창의적인 생각의 근원은 어디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제가 보니까 이제 놀이터, 뭐 애들 노는 거 있죠. 애들 노는 거 보면 진짜 창의적으로 잘 놀잖아요. 예,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사용해서 굉장히 재밌게 놉니다. 아이들과 놀이, 그리고 예술하는 사람들 굉장히 창의적이죠. 예, 건축하는 사람도 제가 볼 땐 굉장히 창의적인 것 같아요. 예, 그런 사람들이 이제 창의적인 생각의 근원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놀이를 허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가 허용될 수 있다.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실패가 허용이 돼야 돼요. 실패가 허용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결국 놀이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예, 실패를 허용을 해야만 놀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조건은 상상력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애들 놀 때 굉장히 정형적인 패턴으로 안 놀죠. 오늘은 이렇게 놀았다가 내일은 저렇게 놀았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게 다 상상력을 발휘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번 놀아봐라라는 거예요. Tinkering and messing around with idea. 예. 정확한 답을 따라가려고만 하지 말고요. 한번 아이디어를 가지고 놀아보세요. 예, 그래야지만 정말 창의적인 생각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 조건은 다양성과 커뮤니티입니다. 예, 융합 연구, 융합 교육을 한다. 그럼 이제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한번 같이 모아보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불충분한 조건이죠. 그러한 사람들이 커뮤니티를 형성을 해야 돼요. 이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것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복잡한 이론인데요.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되 커뮤니티 안에 또 다양성도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조직이 발전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MIT가 왜 성공을 할 수 있었냐라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분야의 크리티컬 매스, 어떤 사람이 집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정책을 해왔대요. 굉장히 어떤 분야가 굉장히 도미넌트하게 이렇게 형성을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융합적인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특정 분야에 사람들이 집중되지 않는 현상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오픈 크리틱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니까 가서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물어볼 수가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과 커뮤니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창의성은 이래야 됩니다. 창의교육은 이래야 됩니다. 융합연구는 이래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어려운 얘기들이에요. 굉장히 챌린지가 많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학생으로서 공부를 하면서 또 융합적인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챌린지들을 겪게 될 거예요. 먼저 처음 겪게 되는 거는 이제 그 교육과 관련돼서 처음에 허들은 무엇이냐? 평가죠. 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건축, 그래, 그럼 우리 건축과 비슷하게 한번 가르쳐 보자. 그래가지고 이러한 공간을 만들고 오픈 스튜디오식으로 형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고 굉장히 그래, 오픈 크리틱 해봐. 이렇게 하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지만 많은 대학이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성공한 곳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예. 왜 그럴까요? 결국은 이제 평가의 문제죠. 예. 건축 사무실, 건축 스튜디오에서는 그런 평가가 일어나지 않는데 우리는 결국 이제 랭킹을 따지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학생들이 참여를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열린 비판을 안 하는 거예요. 결국은 평가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맞닥뜨릴 그런 챌린지는 무엇이냐? 제가 볼 때는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이제 한 학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무엇을 배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얘기 하나요? 이과 뭐 하는 과예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융합 연구 하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도 해요. 예. 저도 그런 생각, 융합 연구를 하긴 하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학문의 정체성도 있고요. 정체성에 대한 문제는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 랩이 어떠한 랩이다. 이 학과가 어떠한 랩이다라고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그건 더 이상 융합적인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융합적인 곳인 거죠. 지식 창조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인 거죠.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융합 연구를 한다, 융합 교육을 한다 그럴 때 우리 모두 사고 방식에서의 정체성 확립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뭐 공부를 하고 어떻게 연구를 해가야 되냐, 제 대답은 이제 하나인 것 같습니다. T 마인드를 가지시라는 건데요. 왜 제가 레터 T를 골랐냐? 그러면요, 융합적인 사고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각적으로 제가 봐야 된다 그랬죠. 예, 이렇게 다각적인만, 오픈 마인디드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예, 이것저것 많이 아는 게 뭐 창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러되 중심적인 거는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네,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자 음악이나 기술 같은 쪽 방향으로 스스로 학습을 해나가고 있었는데, 이런 걸 하면서 전에 안 해본 것들이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약간 좌절감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걸 다시 강연을 들어보면서 학과 교수님들도 이런 확실한 비전이 있고 어떤 I형 인재 같은 되게 괜찮은 어떤 모델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라서 저도 안심이 되고 그냥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저희 학과에서 어떻게든 열심히 해보고 싶겠다라는 그 수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인재가 되라. 뭐 I형 인재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어떻게 보면 다 그 안에 들어있는 얘기지만 결국 한마디로 축약을 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 우린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바로 자기 주도적 성장 인재가 앞으로 소위 말하는 미래 인재의 핵심이다. 바로 이거 같아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요. 우선은 이제 그 학교를 하나의 커뮤니티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학교가 단순히 이제 교사 또는 이제 학생과의 굉장히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같이 사고하고 또 같이 그 이제 문제에 대한 대답을 같이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커뮤니티 공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병원이 할 수 있는 일은 과거에 질병 치료만 하는 시대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기술 개발 측면에서 혁신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향후에 집중 투자를 해서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을 갖고 있고,